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좋은 강연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미래 기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좌장에는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맞은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의 박재근 교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8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고 이 기술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지식재산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기술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하여 공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지능화,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도 그 자체가 기술혁신이며 모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기술혁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IP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데에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IP 창출과 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상대적으로 IP 전략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미래기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부기관, 산업체, 정부 부처의 IP 전략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IP 전략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될 4차 산업혁명 IP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발표하실 세 분의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변훈석 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주석엔지니어의 항철주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윌리스 포준기술연구소의 각진삼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위원으로서 특허청의 산업정책국 김용성 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다가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성자로 기억되는 국가들이 왜 성자로 기억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적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초기에 기술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변훈석 원장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성자의 키워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다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변훈석 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스트롱 코리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우리 곁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승자가 되기 위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어느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CEO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만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미국의 드라마입니다.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인데 주인공 마이클과 그의 차 키트라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 또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 자율자동차가 1980년대의 드라마에서 미국의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키트라는 자동차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벌써 초고속 무선 통신에 대한 상상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키트라는 자동차의 내부를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마이클은 키트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운전을 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985년도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에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는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현대의 포니 자동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최근에 상영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가 아마 그 포니 자동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벌써 미국에서는 자율 자동차가 생각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나왔고 초고속 무선 통신에 관한 이야기가 드라마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드라마에 나왔던 상상이 현실로 적용되기에는 그렇게 먼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상영된 영화 엘리시움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21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는 우주정거장과 같은 비슷한 우주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2150년대에는 인구가 폭증하고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우주에 건설한 도시가 바로 엘리시움입니다. 들여다보시면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구보다도 환경이 쾌적하고 공기도 맑고 또 첨단 의료 기술이 활용될 수 있어 가지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주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백혈병에 걸려 있는 아이인데 지금 엘리시움에 있는 첨단 의료기기를 통해서 쉽게 진단이 되고 또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기를 요즘 세대에서 가지고 있다면 아마 빌 게이츠보다도 더 아마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온 분은 이제 영화에서는 엘리시움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나옵니다. 이 사장은 셔틀이라는 그 비행체를 타고 다니는데 그 밑에 보시는 로봇들이 경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비행 물체가 엘리시움이라는 우주 도시하고 지구를 오가는 그런 비행 물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재의 드론과 비행 기술이 좀 발달이 되면 이와 같은 셔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정도의 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이 130년 정도 걸릴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과 같은 기술 발전 속도라면 이러한 우주 도시라든지 우주를 왕복하는 셔틀이라든지 또 첨단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우리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기술 획득을 위한 기업 간의 M&A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할 수 있고 기술 혁신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 키워드가 저는 지식재산이라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혁명과 특허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특허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을 부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기기관이 개발되고 면직물 공업과 제철 공업이 부흥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은 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은 미국 내지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공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제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세계 두 번째로 특허 제도를 도입하고 또 제1차 프로페이턴트 정치를 링컨 대통령이 시행함에 따라서 기술 혁신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대량 생산 체제하고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 역시 미국이 주도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혁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라든지 전자 그리고 인터넷이 주 기술이 되는 그런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제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강력한 지식재산 계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 혁신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 중국은 여러 가지 R&D 정책이라든지 지식재산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혁신 동력
성장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이루고 또 지식재산의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재산 집약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GDP라든지 고용, 대외 무역과 임금에 있어서 지식재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U GDP의 42% 이상이 지식재산 집약 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또 총 고용의 38% 이상을 지식재산 산업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지식재산 산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에 있어서 성장,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룰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먼저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개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 국가별 기술 경쟁력을 평가를 했는데 전문가 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5개국 중에서 마지막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문 평가에서는 비슷한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관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특허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도 저희 나라는 5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문가 평가나 특허 평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허는 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특허의 활동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영향력이라든지 특허의 시장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비용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비용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시면은 드론을 2010년도에 제작을 했을 때는 약 10만 달러가 들었는데 2013년도에는 700달러면 같은 기능의 드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답니다. 불과 3년 만에 142배의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관건은 스피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나라의 산업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을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성장판으로서 저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활용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이라는 것은 2012년부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분석해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전 산업 분야를 특허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메가 트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망 제품이나 유망 기술 이런 것을 발굴을 할 수가 있고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나 자산관리나 플랫폼 또 서비스 그리고 가상화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가 강점을 가진 것은 가상화폐 분야뿐이고 다른 계약이나 자산관리 여러 분야에 있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특허 출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의료나 이렇게 의료 분야, 그리고 상품권 분야, 복권 분야, 이러한 분야는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한다면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분석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서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이 제품을 시장에 내기 전에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 전략을 미리 수립한 후에 제품을 시장에 제출함으로써 그 차후에 발생하는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동종, 이종 특허 기술을 통해서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 글로벌 기업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혁신을 성장하는 자극으로서 누구나 활용해야 하는 기술,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준 특허 기술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역량의 80% 이상을 표준과 관련해서 국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무역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내지는 표준 특허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기술 혁신을 성장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성장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희망적인 대한민국, 향후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제고가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특허청이라든지 지적권 관련 여러 기관들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술 탈취라든지 모방품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 나돌고 있습니다. 좀 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1987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서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이 서명을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헌법에는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미국 헌법 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이 미국의 기술의 향상 내지는 산업 향상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현재의 기술 초강대국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중복된 내용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특허 정보는 여러 가지 출원인에 대한 서지적인 정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소송 정보라든지 시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경영 전략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산업에 대한
메가 트렌드를 제공하고 또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R&D 방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미래의 유망 제품이라든지 유망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중소 중견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IP R&D 전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IP R&D 전략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이세돌 구단이 저를 훈수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저희 특허전략 전문가 80명이 있는데 이 특허전략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특허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R&D에 R&D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비용 절감과 R&D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다음에 저희 윌러스 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표준 특허를 저희 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표준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에서 선도적인 그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특허 정보 활용이 중요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한 특허 전략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R&D 수행을 함으로써 기술 개발에 기술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가장 긴장하고 실제로 추진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아마 실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뛰어난 기술,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아마 기업이 바로 그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IP 관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 황철주입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이 있는 고객을 위해서 가장 강한 경쟁자를 상대로 25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식과 기술과 사람은 영원한 미완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성공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등은 영원한 1등이 아니고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그 과학은 100% 완벽하지가 않다.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완벽하면 그거는 지식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그건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이 100% 다 올바르다라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영역이 아닌 진리의 영역이 아닌 기술과 과학과
사람 영역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게 터크다. 터크는 완벽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성공할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지식 재산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분들을 위해서 가장 강한 상대로 싸워갈 수 있었던 방법이, 이유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지식 재산권을 강하게 구축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드린 건 이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은 국토의 면적, 국민 수, 자원의 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고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연지와 자원이 거의 하나도 없는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큼 성장을 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는 강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우리의 경쟁력을 기술혁신을 시킬 수 있는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IP 창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IP 자체가 우리를 성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이 IP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전략은 시대와 시장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과 속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럼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식과 과학과 기술과 그 모든 정보와 통계들이 빛의 속도로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공부한 지식이, 내가 연구한 과학 기술이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냐. 저는 지식과 과학과 기술 그 자체는 기본이 된 시대가 됐지 그 자체는 경쟁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경쟁력을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부족한 시장과 뭐든지 넘쳐나는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부족하고 정보가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지고 있을 때는 열심히만 하면은 성장한다라고 생각해요. 1등이 누구인지, 1등이 어디에 있는지, 1등과 2등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소비자는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필요해요. 1등 제품을 팔고 없어. 그럼 2등 제품 저절로 팔립니다. 2등 제품도 다 팔리고 없어요. 3등 제품, 4등 제품, 불량품도 팔린다. 그런 시대입니다. 1등 제품과 2등 제품의 차이가 1등 제품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다. 이거는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 과거의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실시간에 공유되고 있고 1등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는 현재는 1등이 독식하는 시장이다. 그 1등은 혁신만 가능하다.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하자, 혁신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혁신이 뭔가? 근데 혁신을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회냐라고 봤을 때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요구하면서 신뢰가 없다라고 해서 혁신을 터부시하고 있다. 저는 혁신은 태어나는 거고 신뢰는 성장하는 것이다. 혁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거고 신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는 혁신한테 신뢰를 요구해요. 신뢰가 없는 혁신 너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신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의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성장하고 혁신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과 신뢰는 한 공간에 한순간에 한 공간에서 한순간에 같이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혁신을 통해서 배팅을 해야 되고 대기업은 신뢰를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스타트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신뢰가 합쳐지면 세계적인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혁신에 올빵을 해야 되고 대기업은 신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성공과 행복은 저는 그냥 찰나적인 순간일 뿐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 혁신은 영원하고 한 번 성공하면 오랫동안 그 영광을 지속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찰나적인 순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영원한 경쟁이 기업이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융복합, 협력, 그리고 라이트 파트너가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시간을 놓친다. 중요한 건 시간이다. 고객이 원할 때, 필요한 사람이 원할 때 좋은 제품을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조직이 성공한다. 그러기 위해서 융복합,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고 4차 산업혁명이 뭔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4차 산업혁명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어떻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은 누가 할 거냐? 더 편하기를 원하고 더 쉽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저는 혁신과 행복은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가 있고 속도와 시간의 변수를 극복할 때만 가능한데 지금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또 편하기를 원하고 쉬운 거를 선택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혁신과 성공을 어떻게 추구할 거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리더가 시대에 맞는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재는 육성했지만 보스들은 많았지만 리더 육성은 없었고 리더는 많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저는 IP의 전략이다. 저는 우리나라 부처들이 다 중요하죠. 세상에 중요하지 않는 기능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 아무리 10명, 20명이 있는 자식들도 아무리 공부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식들이라도 다 자기 자식이고 다 필요하다. 근데 시기에 따라 그 중요성은 틀리다. 근데 우리는 한번 그 큰아들이 훌륭하면 영원히 그 사랑스러워야 되고 모든 것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부모가 자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사고 치는 막내도, 공부 못하는 둘째도 부모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 시대에 따라 다 역할을 한다. 이게 저는 가정의 확대가 국가다. 국가 또한 다 모든 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부처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특허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동맹국이 누군가? 미국이 우리의 부를 지켜줄 거냐?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냐?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배합하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냥 용납해 줄 국가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지식재산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특허청의 롤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1등 그 기술 혁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원천 기술이고 원천 IP 창출이고요. 근데 그 IP가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다. 시장이 필요할 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속도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육성하는 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IP 국제 IP 허브 국가 건설이 정말 우리나라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영국이 미국이 금융 국가로서 큰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금융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또 지났다. 그 다음 세대는 뭘 거냐라 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 IP 허브 국가 건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부동산 재산권과 지식 재산권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갖고 돈 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가구 수가 빌딩 이런 거 다 빼고 국내 가구 수가 한 2천 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 2천 가구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공인중개사가 한 10만 개 정도 돼요. 한 공인중개사 한 사무실에 2명이 일한다 그러면 한 2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반대 역산을 한다 그러면 지식재산권 갖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특허 수가 한 23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세계 특허 수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1860만 개. 합치면은 우리나라 국내 가구 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복덕방처럼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세계 지식재산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복덕방을 대한민국에 만든다 그러면 10만 개의 IP 거래 중개 복덕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2명씩만 근무하다 그러면 20만 명입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게 3명, 30만 명. 그럼 양질의 고용 창출 30만 명을 1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저는 리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파생될 많은 리스크나 복잡한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은 극복하면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고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원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국가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국민의 몫이라고 하면은 국가는 시장 조성을 해줘야 된다. 시장을 열어놓지 않는데 시장이 없는 혁신은 의미가 없다. 혁신은 시장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물고기가 육지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이 없는 혁신은 물 없는 물고기가 같다. 물고기 보고 강하게 성장하라, 강한 물고기가 되라라고 하기 전에
좋은 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국가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리더가 중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우리는 보스로만 얘기했는데 저는 리더가 중요한 시대다. 그럼 어떤 사람이 리더냐라고 했을 때는요. 혁신과 성공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 그리고 시대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사람. 우리는요. 혁신하라고 얘기를 해요. 혁신과 성공은요. 탑다운이고 개선과 제한은 바텀업이다. 개선과 제한은 밑에서 하지만 혁신과 성공은 위에 있는 사람의 몫이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의 몫인데 지가 해야 될 일인데 남 보고 하라 그래요. 기업에서 CEO가 해야 될 일인데 연구원 보고 하라. 연구원들은 개선과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지 혁신과 성공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을 안 만들어준다. 옳고 그르고 잘하고 잘못하는 기준이 없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광복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준 리더가 있었냐? 잘하고 잘못하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기득권의 논리와 억지의 논리로 대한민국에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리더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은 시대에 맞는 기준의 재정립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당사자다. 그리고 리스크를 책임지고 그 리스크를 극복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과 행복을 공유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닌가 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스트롱 코리아는 그레이트 리더가 만들 수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한 이런 내용들을 현실화시키는 일은 결국은 리더의 몫이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쉬운 거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를 할 거냐.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리더가 없는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철주 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항 회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혁신 성장을 위한 IP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활용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수행하는 R&D를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한다면 과연 그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 각진삼 대표이사께서 표준기술과 표준강속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온 곽진삼입니다. 앞에 전략 원장님 그리고 또 황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사회 보시는 교수님께서도 저희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표준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표준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뒤에 아마 이미 발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또 당황도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에 말씀하셨던 전략 원장님의 말씀처럼 사실 표준은 여러분 안에 실제 실생활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들어와 있는 많은 표준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고가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들이 거기 들어간 기술들이 가장 최근에 만든 기술일 거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글로벌리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는 표준들은 실제 아주 오래전에 이미 현존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가장 좋은
기술들을 모아놓은 문서들을 우리가 이제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실생활에 쓰시는 IT 기기에 들어있는 표준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송 통신 관련된 차세대 표준 기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는 2012년에 설립된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하기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 표준이라는 거를 전문으로 해보겠다고 시작한 저희는 스타트업이었고요. 그 스타트업이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는 표준 강소 기업으로 모든 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는 2012년에 설립할 당시에 그 국내 이제 대기업에서 표준화 팀을 이끌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방송 통신 관련된 미래 표준들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R&D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표준화에 들고 가서 직접 글로벌 회사들과 싸워서 저희 기술들을 채택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했던 대표적인 그 UHD TV 오디오 코덱에 들어있는 MPEG-H 3D 오디오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이 표준과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관계들이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서 이 표준이 갖게 되는 위상이 어떠할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방송통신 관련된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이 아닌 그 이제 쓰실 제품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최근에 뭐 와이파이 관련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시장에서 구매를 해보셨다고 하면 지금 쓰시는 제품들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표준은 IEEE 8.11에서 나온 AC라는 표준입니다. 11AC 표준에서 아마 정말 하이엔드 제품을 사셨다고 하면 웨이브 2를 사셨을 거고요. 그 웨이브 2를 사셨으면 집에 있는 AP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가족들이 한 번에 동일한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 채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는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그 11AC 웨이브 2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표준이 끝나는 시점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서 쓰시는 그 제품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2012년에 이미 완료됐던 기술들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와이파이 표준화하는 친구들은 무슨 고민을 할 거냐입니다. 그 친구들은 2013년부터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2018년, 19년이 되면 이 와이파이라는 세상이 어떤 기능들을 사람들이 요구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들 하에서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와이파이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표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제 11AX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11AX 표준은 거의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규격 작업은 다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 11AX 제품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와이파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뭐 이동통신이나 또 방송에 관련된 AV 코덱 관련된 표준들 역시 다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UHD TV 역시도 그 기술은 역시 2012년 또는 14년에 이미 관련된 기술들이 다 끝났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미래 기술의 승자는 누구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의 승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면 미래 기술이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방송통신의 이미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4, 5년 동안 해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파이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11AC 이후에 나오는 제품은 11AX라는 제품이고요. 보통 이제 11ABGN-AC라고 해서 그걸 이제 한 세대씩 불러서 지금은 뭐 6세대 와이파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6세대 와이파이가 되면 뭐 기술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피크 데이터 레이트 기준으로 9.6GBps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은 그 정도의 데이터 레이트는 되지는 않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처음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와이파이라는 부분이 보통 5년에서 6년 단위로 새로운 세대의 표준들로 바뀝니다. 그럼 5년, 6년 전에 돌아갔을 때 처음 11AX를 시작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친구들은 미래를 어떻게 전망했고 또는 당장 필요한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했을 때 11AX가 타겟하는 기술은 고밀도, 고효율 와이파이입니다. 그러니까 11AC까지는 그동안에 피크 데이터 레이시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강남역에 가보시면 SSID라고 해서 와이파이 리스트는 쭉 뜨지만 실제 선택해서 써보시면 와이파이 성능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비면허 대역이라는 부분을 같이 나눠서 써야 하는데 그 나눠서 쓰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누구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은 AX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AX 관련된 표준이 이제 끝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 있는 와이파이 세상에 달라지는 점은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와이파이에 관련된 기능들이 최소한 4배 이상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데이터 레이보다 4배가 좋아질 거고요. 간섭 문제도 4배 이상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AX뿐만 아니라 실제로 와이파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표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11AC 또는 AX에 그리고 11AD라고 하는 60기가까지 포함한 현재 와이파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바꾸려고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 이동통신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은 이미 또 여러분에게 너무 친숙하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는 아마 여기에 LTE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LTE도 지금 현재 쓰시는 표준의 경우에는 2007년, 8년, 뭐 길어야 2010년에 이미 다 끝난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이 현재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으로 반영이 돼서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LTE 관련된 표준들도 계속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5G라는 표준도 그 LTE 안에서는 5G 준비 작업을 이미 진행을 했고요. 5G 표준은 실질적으로 2020년을 타겟으로 표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 4세대 이동통신까지는 실제 글로벌 표준들은 크게 2가지 정도의 표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글로벌 표준으로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6가지, 2가지. 지금 5G는 사실은 전 세계 다 단일한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3세대까지는 뭐 여러 경쟁 표준들이 각 나라나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시장을 형성을 했었어요. 근데 4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표준으로는 사실 LTE와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 와이브로 또는 와이맥스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그 2가지 표준이 이동통신 시장에 살아남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모든 이동통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LTE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에서는 표준 경쟁을 통해서 그 표준들이 살아남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장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송통신 관련된 표준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아주 스테이블하게 살아남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을 이미 갖고 있는 표준이지만 사실 이 외에도 세상에 있는 많은 표준들은 실제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 표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는 시장하고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도 그런 표준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면 3GPP라고 하는 곳이 그 유럽에 있는 표준 단체로서 LTE 표준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3GPP에서 5G 표준을 준비하고 있고 그 5G 표준에 대한 이름은 NR이라고 합니다. New Radio의 약자이고요. 이 NR이라는 표준 작업은 다음 달에 1차 버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 2차 버전이 끝나고 그 내년 말이 되는 시점부터 ITU-R이라는 곳에서 공인된 5G 규격 승인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공식적인 5G 표준은 2020년에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여러분이 TV에서 보시는 광고에서는 이미 5G라는 화두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표준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2019년에 끝나긴 하지만 그 단계별로 끝나고 있는 표준들을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은 최대한 빨리 칩 제조사, 단말 제조사, 기지국, 장비 제조사들과 함께 빠르게 구현해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5G라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면 올해 말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실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기술들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도 이미 2년, 3년 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이동통신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미 만들었던 기술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감 미디어라고 해서 방송 또는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AV 코덱이라고 해서 그 코덱 관련된 표준들은 잘 아실 수 있는 엠팩이라는 표준 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성공 사례라고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엠팩 H 관련된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세대 AV 코덱으로 지금 여러분이 곧 체험하시게 될 수 있고 또는 이미 집에 TV를 바꾸셨으면 UHD TV 국내 지상파 UHD TV를 지원하는 TV를 이미 사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국내에서 지상파 UHD TV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UHD TV를 실제 이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영상과 오디오에 대한 압축 코덱들이 필요합니다. 압축 코덱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상 단위가 이제 영상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UHD TV 화질까지 이제 커지게 되면 각 픽셀별로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보내기가 이제 인포메이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들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저 데이터로 고화질의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덱이라는 표준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UHD TV 표준은 영상의 경우에는 HVC고요. 오디오의 경우에는 MPEG H라는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표준 역시 과거로 돌아가면 2012년 또는 14년에 이미 표준은 끝난 기술입니다. 그 AV 코덱들을 이제 현존하는 UHD TV 방송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하이엔드 기술들을 끌고 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거나 곧 체험하게 될 UHD TV에 녹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방송 통신에 대한 표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12년에 설립하고 사실 중소기업으로서 국제 표준에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R&D 개발을 하고 그것들 성능 검증을 해서 글로벌 업체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뭐 자원도 그렇고 저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2012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지금 6년, 7년 시간이 지나면서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 확신은 생겼고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라는 것이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인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끊임없는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가 아직 표준 강소 기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이런 업체도 있고 이런 글로벌 표준에 직접 나와서 싸우는 중소기업들이 뭔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 표준하는 엔지니어들이 좀 더 시장에 빨리 나와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표준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 표준들을 할 수 있는 곳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LG, 삼성이나 대기업 그리고 에트리아 같은 출연연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표준에 직접 뛰어들어서 직접 R&D 결과들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표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는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UHD TV에서의 저희가 MPEG H 3D 오디오 표준으로 만들었던 바이노럴 렌더링이라는 기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여기까지 오면 이제 되게 힘들어하시는 단계인데요.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UHD TV로 가면 이제 화면이 커집니다. 화면이 커지면 사운드에 대한 니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화면이 크면 집에 일단 시설이 크겠죠. 그러면 스피커에 대한 레이아웃도 훨씬 더 다양한 레이아웃들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그럼 현재 UHD TV에서 지원하는 스피커 레이아웃은 22.2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22개의 스피커를 두시면 특정 공간에 앉아서 영상을 보시면 3D 사운드로 그대로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보통 22개 스피커를 설치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고민했던 거는 이 22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똑같이 느끼게끔 헤드폰으로 구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이노럴 렌더링이라는 기술입니다. 바이노럴은 그 양귀라는 뜻이고요. 렌더링은 그 신호를 통해서 오디오 음을 만들어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22개의 스피커 사운드로 나오는 거를 2개의 헤드폰 사운드로 정확하게 구현하는 신호 처리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기술을 들고 표준화에 들고 나와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성능 검증과 복잡도 검증을 했습니다. 했더니 글로벌 다른 업체들하고의 성능도 제일 좋고요. 복잡도도 제일 낮았습니다. 근데 표준에 처음에 저희가 갖고 왔을 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는 이유는 표준이라는 거는 모두 다 기술적인 경쟁도 있지만 전략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 표준 기술로 채택된 부분들은 향후에 로열티나 기술 사용에 대한 부담들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각 업체들의 표준 담당자들은 자기의 표준 기술을 표준에 반영해야 되는 미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최대한 반대도 해야 하고 그 과정들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술들을 넣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윌러스는 그 과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싸웁니다. 이 많은 회사들하고 싸우고요. 전략적으로 여러 어프로치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수없는 실험과 그리고 기고 그리고 회사들 간의 협업에 대한 전략적인 어프로치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표준 규격이 채택이 되고요. 이렇게 채택된 오디오 기술이 실제로 시장으로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디오 코덱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걸 누군가는 갖다 써야 실제 시장의 제품으로 열리는 부분들이니까요. 그걸 만들어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먼저 이게 타겟했던 게 UHD TV이기 때문에 UHD TV의 스탠다드를 만드는 곳을 달려갑니다. 그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북미의 ATSC입니다. 그래서 북미의 ATSC 3.0 표준 작업에 저희가 회원사를 가입하고 MPEG-H에 저희가 들어있는 바이노럴 렌더링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UHD TV 표준에 채택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작업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TTA에서 정한 국내 UHD TV 방송 표준 작업에도 저희가 들어가고요. 지금은 DVB 유럽 같은 표준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UHD TV에 관련된 이 큰 세 개의 축에 해당하는 UHD TV 표준에 MPEG-H는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내의 경우에는 MPEG-H 단일 코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오디오는 MPEG-H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이런 MPEG-H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디코딩할 수 있는 디코더가 있어야 TV에 탑재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디코더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너럴 렌더링에 해당하는 기술은 저희 거고 그 기술은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디코더를. 그럼 저희가 개발해서 글로벌 회사들하고 협업해서 통합된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프라우노포랑 같이 협업을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바이너럴 렌더링 부분에 디코더를 개발해서 TV 쪽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저희 바이너럴 렌더링은 최근에 저희가 VR 쪽으로 확장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이너럴 렌더링은 TV에서 고정된 위치에서 소리를 들었다면 VR의 경우에는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머리를 움직임에 따라서 사운드를 입체적으로 아주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기술을 확대해서 VR 오디오 새로운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 개발된 솔루션을 지금 저희가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스피노프한 저희 오디오 엔지니어 팀들이 열심히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세계 가장 앞선 오디오 VR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저희가 표준으로 시작했던 표준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는 아직은 중소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아직은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라고 놀라시기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걱정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 같이 국내에 표준을 전문화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진선 대표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미래 ICT 포진 기술인 5G 이동통신 그리고 UHD TV가 언제 국제 포진이 시작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실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인 윌러스가 MPEG-H 3D 오디오 국제 포진 기술을 선점한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연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위원으로서는 앞서 발표하신 세 분의 연사분들과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정책국의 김용승 국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허청 산업정책국의 김용성 국장님께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특히 특허청의 입장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특허청의 김용선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긴 여정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세 분께서 아주 중요한 점들을 이미 다 짚어주셔서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또 실천하느냐,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허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린 말씀인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뒤에 동시통역사도 있으니까 영어도 좀 섞겠습니다. 신규성, 노블티, 신규성이라는 게 첫 번째. 세상에서 처음 나온 기술이어야 된다. 이런 신규성이 있고요. 두 번째, 진보성, 아비우스니스, 명백해야 된다는 아비우스니스, 인벤티브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좀 신규하더라도 기존 기술보다는 좀 나아야 된다는 진보성. 세 번째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industrial availability,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게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제 말씀이 좀 신규적이지 않더라도 진보성 있고 또 좀 더 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석 원장님께서 전격대학전이나 또 엘리심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1965년에 만화가 이정문 화백이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리 보면 서기 2000년을 그린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태양열 주택, 전기자 자동차, 로봇 청소기, 소형 전화기, 원격 진료, 강의 이런 게 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모니터를 통해서 조그마한 모니터를 통해서 신문을 읽게 될 것이다. 이런데 저희 태블릿이나 또 우리 모바일로 다 벌써 지금 다 신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문 1941년생인 이정문 화백의 그 놀라운 상상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요. 또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 우리 어떤 인류의 놀라운 창조력 내지는 그 치열한 혁신 본능에 참 태산 놀라곤 합니다. 우리 황철 제자님께서 아까 지식과 기술, 사람은 영원한 미완성이다 이랬는데 우리 그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미완성인 것 같습니다. 계속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어떤 변화, 환경에 맞춰서 정책도 빨리 거기에 앞서 나가야겠죠. 세상이 지금 기술 혁신 얘기하지만 기술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또 보면 제도 경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빨리 제도화시키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우리 혁신의 그릇을 잘 키우고 또 우리 혁신 플레이들이 잘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저희 정부의 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까 곽진산 대표님의 표준기술과 표준강소기업 이걸 들으면서 세부적인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랬던 것은 이게 4차 산업에 맞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신산업이구나. 기술 R&D를 또 해서 특허를 받고 그 특허 받은 기술을 표준화기구의 표준으로 채택해서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어떤 수익화를 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있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시장이구나. 그리고 또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잘 작동시키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정부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변원장님께서 역대 기존의 1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특허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근대 특허법을 제정해서 산업혁명을 촉발한 것, 산업혁명을 또 1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됐고 미국이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결국 특허, 지기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느냐 요게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승자의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시밥이라는 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의 관건 승자 요건은 결국 지식재산이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기고 또 부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여기 맞춰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다 열심히 뛰고 있고요. 여기엔 그 정책 방향의 핵심은 핵심 기술을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또 표준화를 주도해서 지식재산을 잘 활용하고 또 지식재산의 이러한 핵심 특허, 표준 기술이 잘 샘솟고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이라는 다른 모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가 결국 초연결 또 초융합 이건데 지식재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뭐 기술 분야는 특허, 문화나 예술 분야는 저작권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분야가 결국은 이 모든 지식재산이 하나로 융합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얘기했던 포켓몬고라는 거 보면 결국 증강형식 기술, 특허권 그리고 캐릭터라는 저작권 또 이 포켓몬고라는 상품명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하나의 상품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지식재산도 융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그 전통적인 보호 체계로 소속되지 않는 지식재산 보호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도 열리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3D 프린팅으로 뽑아낸 부품이랄지 이런 제품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특허 체계로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새로운 또 의문점을 내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랄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과연 특허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냐, AI 인공지능이 만든 특허는 과연 누가 소개할 것이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냐, 인공지능을 소유한 회사냐, 인공지능을 이용한 회사냐, 과연 누가 이게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에 대한 새로운 많은 의문점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저희가 또 기술의 경쟁에 맞지 않게 제도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이 시켜주는 게 우리 정부의 롤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우리 새로운 정책 방향을 지난번 제시한 바 있는데요. 지난 작년 11월 때 우리 문재인 정부의 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지키던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또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즉, 뭐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창출 체계,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계. 세 번째는 이러한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또 사업화하고 또 이런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필요한 자본을 또
또 조달하고 이러한 활용 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직재산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직재산에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기반 체계 이러한 종합적인 직재산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출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특허 품질이라는 게 뭐 특허청에서 열심히 심사관들이 꼼꼼하게 특허 심사를 해주면 좋은 특허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특허 쪽 뭐 재료가 좋아야지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R&D 단계부터 특허를 겨냥해서 아주 똘똘한 강한 핵심적인 특허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그래서 R&D 단계에서부터 또 그 R&D 단계 이후에 튼튼한 특허, 동의된 특허를 만들기 위한 비용 개념이 투자 개념의 그런 또 전문가가 활용하는 참여하는 그 특허 창출 체계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들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또 보다 많은 심사관들 그리고 조직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맞게 전문화된 조직 여러 가지 이러한 특허 창출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만드는 창출 체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들한테 보다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유지 비용도 낮춰주고 또 빨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통해서 빨리 시장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체계가 바로 창출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그 직재산을 또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또 악의적인 그 특허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뭐 세배 내지는 뭐 어떤 뭐 학계에서나 또 정치권에서는 3배가 아니라 10배까지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이런 게 되는데 아무튼 손해배상 체계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뭐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 여러 가지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들도 담고 있습니다. 직재산 활용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명확히 나눠서 정부가 그동안 어떤 민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처음에 시도했던 일들 그리고 마중물 차원에서 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을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황철주 회장님께서도 혁신은 국민의 몫이지만 시장을 만드는 건 국가 몫이다 하시는 그 지적을 하셨는데 그와 부응해서 저희들도 시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하게 이양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선행기술 조사 사업들을 산하기관이랄지 정부기관, 유관기관 통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 시장, 민간 기업에 과감하게 이용해서 2021년까지는 22년까지는 50% 이상을 다 민간 기업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서비스 어떤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란 결국은 시장과 일자라는 게 결국은 서비스업을 육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지금 인식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직기산 서비스업을 육성해서 평가, 거래, 또 번역, 정보 서비스 이쪽에 대해서 과감하게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기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또 활용도 지원하고요. 특히 지식기산 부동산이 아니라 지식기산만 가지고도 중소기업이나 또 일반 개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식기산 금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3천억 규모인데 2022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늘리고 또 지식기산 거래도 3천억 규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식기산 분야의 뭐 특허 비용을 세액을 공제한다 할지 조사 분석 비용도 세제 혜택을 준다 할지 이런 세제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AI 빅데이터 같은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직접 보호 체계도 선진화하고 또 발명 인재의 성장, 또 지키다 존중문화 조성에도 여러 가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 원장님께서 기산의 인식 제고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식 제고에 있어서 어떤 일반인 학생들의 직계산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탑다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CEO 또 어떤 사회 지도층 또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지 직계산에 대한 투자나 또 활용이 촉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계산에 대한 중요성을 헌법적 가치로 보다 구체화하자는 제안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이런
한국경제신문에서 스트롱 코리아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또 관점을 새로운 관점 그리고 중요성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식재산 분야는 저희가 5년간 2022년까지 6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에서 12,000개의 새로운 12,000개의 아주 건실한 일자리 디센트 워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작년에 저희가 지식재산 무역 수지가 2016년 기준으로 19억 불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나라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출, 보호, 활용 단계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63조라는 또 어마한 재원을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우리가 세계 IP5에 들어서 위상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난 IP 분야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2022년에는 흑자를 달성하겠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패널리스트로 김영순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 프로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받는 방식은 이미 제 손에 태블릿 PC에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에 따라서 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의 질문은 지금 올라와 있는 순위도가 가장 높은 것을 제가 먼저 질문으로 선택을 해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 분의 발표자와 패널리스트께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질문인데요. 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평소 일상생활처럼 접하는 기술에 비해서는 좀 가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지 항상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정부 일을 하시는 김영순 국장님이 아마 다른 나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IP 수준을 평가를 쭉 해왔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실제 시장, 즉 기업체 측면에서 우리 곽진산 대표이사께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어떤 외형적인 규모로 보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세계 5위 안에 드는 아주 강국입니다. 뭐 출원 규모마다 연간 21만 건으로 해서 세계 4위 규모거든요. 그래서 IP5라고 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이 정례적인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뭐 이거는 그 유엔의 안보이사국처럼 지식재산 분야의 상임이사국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그게 그럼 얼마 내실이냐 할 때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이죠. 저희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분야 AI, 뭐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의 5개 핵심 분야의 특허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적이 있는데 이 세계 4위 규모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 대표님. 네. 네, 뭐 제가 국가 경쟁력까지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 또는 뭐 중소기업 중에도 좀
저희가 이제 표준을 하기 때문에 표준에서 느꼈던 저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제가 처음 3PP 회의를 갔던 게 이제 2007년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LT 표준 처음 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뭐 글로벌 탑 수준의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표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너무 잘 표준화를 잘 리딩해 가십니다. 근데 그 한편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그 어디에도 국내 중소기업이나 또는 뭐 중견기업이나 또는 뭐 학계나 여러 분야에서 사실 그 표준화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경쟁력을 끌고 가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도 좀 잘 만들어져서 국가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모두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들의 역량도 키웠으면 좋겠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워낙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허적으로도 잘 보호가 되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까지 잘 넘어가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어렵는데요. 일반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이라는 개념은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고 느껴지는데 미래를 위해서 누구나 꿈꾸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혁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좀 질문이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지식재산에서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모든 국민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답변은 우리 변 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정책에 대한 게 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김영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식재산 혁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하는 문화가 갖춰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존중을 하고 또 국민들은 소비자로서 기업들이 이렇게 만든 지식재산을 존중을 해서 위조품이 아닌 정품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발명을 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우리 직원들을 존중을 해주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서 지식재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네,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우리 변 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식재산이나 발명에 대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해 저희가 발명 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초중고 학교 단위에서부터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규 교과로도 편성이 됐고 고등학교 편성됐고 이미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발명을 체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협업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창업까지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좀 보다 넓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프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명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본격 시행에 따른 늘어나는 IP와 R&D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청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이 답변은 우리 변은석 원장님과 우리 김영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국장님, IP R&D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정부 R&D 과제가 6만 개인데 저희가 연간 한 197억 정도 민간 IP R&D를 197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주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여기 확대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IP R&D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 연간 50억 이상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CPO 특허 관리 책임자를 두는 걸로 저희가 공감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질 거 생각하고 무엇보다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략은 나름대로 또 R&D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부라든지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런 다른 부처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 IP R&D라는 이런 사업의 형태로 좀 더 IP R&D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특허청 예산만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다, 뭐 특허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여러 R&D를 하는 부처에서도 이런 IP R&D를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예산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데도 좀 다른 부처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IP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프로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아마 지원을 해주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몇 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프로의 질문을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깁니다.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 전문가를 고용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은 지식재산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살펴보아야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다면 꼭 집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황철주 회장님. 정부 지원 정책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대와 시장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풀이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방어나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짧은 시간에 빨리 효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그게 조금 아까 우연히 IP R&D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세계 경쟁이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IP에 대해서 풀이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든 시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허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IP R&D 정책을 중소 벤처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중견기업 특허청의 그 IP R&D 연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꼭 많이 활용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실제로 여기에 많은 또 추가 프로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그 세션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또 그 프로의 질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지식재산 전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술 혁신을 위한 성장판을 자극을 해준다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기술의 격차는 저희 나라가 아까 발표처럼 중국에 비해서도 좀 뒤떨어졌지만 쉽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국가 차원의 선도적인 유망 기술도 발견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200년 후의 우리 후손들이 강성한 대한민국을 누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지식 재산에 대한 의식 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은 헌법 1조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개헌이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개헌이란 이슈를 할 때 우리도 한번 우리의 헌법에 지식재산이라는 것을 명문화를 해보면 어떨까? 정말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변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의 혁신성장,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리드가 되어서 혁신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기술의 성장은 세 분의 발표자와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IP를 선점하고 전략을 가져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느냐, 이것이 바로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기술의 성장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과연 누가 되는 것이죠? 답을 안 해주시네요. 바로 IP입니다. 정부 그리고 국민, 기업 모두 나서서 경쟁력 있고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선점을 해서, 누구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서 끌어간다고 하면 정말 4차 산업혁명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기술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IP다라고 결론을 또 내려주시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좌장 박재근 교수님 감사하고요. 연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